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데 모아 전해드리는 로투데이 스페셜 신세아입니다. 법률방송에서는 대한변협회장 선거에 이어 이번 주엔 제96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과의 대담을 준비했는데요. 3파전으로 치러지는 이번 서울변회장 선거, 기호순으로 박종우, 김정우, 윤성철 변호사를 모시고 얘기 들어봤습니다. 지난 5일부터 닷새간 치러진 제10회 변호사 시험을 두고 이런저런 말이 많습니다. 코로나 고위험군 응시 여부 논란에서부터 문제 베끼기 의혹에 법전 밑줄 긋기 논란까지 총체적 난국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이번 변시를 치른 로스쿨생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그 외 기획보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제96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엔 모두 3명의 후보가 출마해 3파전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은 서울변회장 출마 후보들과의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기호 1번 박종우 변호사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간단한 자기소개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지방 변호사 회원 변호사 여러분, 그리고 법률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제96대 서울지방 변호사회 회장 후보 기호 1번으로 출마한 박종우 변호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서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심플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 출마의 변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네. 저는 지난 2년간 네. 제95대 서울지방 변호사회 네. 회장으로 일했습니다. 네. 회장으로 2년간 일하면서 네. 우리 서울의 회원 변호사님들로부터 네. 분에 넘치는 관심과 응원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관심과 응원에 네. 조금이나마 다시 보답을 좀 드리고자 재선을 감히 네.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재선 출마 결심까지는 굉장히 네. 고민이 많았습니다만은 네. 이렇게 지난 2년간 제가 수행해온 네. 회무에 대해서 우리 회원 변호사님들로부터 좀 평가를 받고 네. 또 이렇게 회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다시 한번 네. 회원님들의 선택을 구하는 것이 네. 회장으로서의 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에 재선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서울변회장 재선 도전은 박종우 후보가 이번이 처음인데 예. 재선에 도전하게 된 이유나 명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희 지금 네. 지난 95대 집행부가 네. 2년간 회무를 수행해 오면서 네. 이제 2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길다면 긴 시간이고 짧다면 네. 짧은 시간인데 네. 이렇게 회무를 이렇게 추동력 있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네. 계속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러면서 임기 후반기에 네. 좀 새로운 무슨 청년 변호사들을 위한 미래인재 특별위원회라든지 변호사 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폐지 태스크포스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면서 이거를 좀 보다 한 조금만 더 시간이 있으면 좀 구체화해서 정책화 시킬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공익사업과 관련해서도 네. 저희가 지난 2년간 공익 전업 변호사 양성 제도를 실시해서 네. 변호사 두 분을 네. 선발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재작년, 작년 이렇게 두 번 네. 이렇게 시행을 했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집행부가 물러나고 나면은 사업의 연속성에 있어서 좀 문제가 좀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기회를 받아서 그 부분도 좀 서울의 공익 사업의 주축 사업으로 좀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고자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공약 얘기를 좀 해볼까요? 다른 예. 후보와 차별되는 핵심 공약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두 가지만 좀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올해부터 네. 이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서 네.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네.
그 경찰의 수사 권한이 굉장히 확대가 됩니다. 네, 그렇죠. 수사 종결권까지 가지게 되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그 인권 의식과 또 법률 지식이 풍부한 네.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네. 반드시 그 경찰 수사 과정에 참여하고 그런 수사도 직접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그래요. 국민의 인권 보장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만약에 다시 선택을 받는다면 네. 그 서울 시내 네. 경찰서와 네. 또 우리 그 행정안전부 장관 네. 방문을 해서 네. 면담 요청을 해서 네. 정말 경찰서에서 변호사를 좀 직접 채용하는 그런 정책을 좀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서울시 뭐 이제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네. 서울특별시 관내 경찰서 1경찰서 1변호사 채용 뭐 이런 공약이고요. 궁금한 게 근데 그러면 예. 경찰서에서 직접 채용을 하면은 네네. 변호사님들이 그 변호사분들이 수임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일단 그 수사하는 쪽은 이제 법률 지식을 갖춘 인권의식과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사들이 당연히 채용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법률적인 이슈가 많이 생기고 그렇다 보면은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많이 생긴다면 오히려 그 조사받는 피의자나 네. 고소인, 고발인들이 오히려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성이 더 많이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게 그래서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변호사 네. 그 이제 경찰서에 채용되지 않은 그냥 우리 일반 변호사님들도 또 수임의 기회가 더 확대되지 않겠느냐라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거 하나는 또 뭐 말씀하시려고 했던 네네네. 건가요? 하나는 또 외부 법무감사제도의 그 정책화인데요, 법제화. 근데 지금 회계법인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이제 일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회계 감사를 정기적으로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 기업의 그 준법 경영 실태를 네. 이제 확고히 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외부의 독립된 법무법인이 네.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그 감사 결과를 공시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우리 또 사내 변호사님도 많이 계시지만 네. 뭐 준법 경영이나 이런 컴플라이언스 관련해서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런 외부 법무감사 제도가 도입되면 그런 기업의 준법 경영과 관련된 그런 업무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우리 변호사들의 직역 확대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고요. 그래서 이런 뭐 다시 선택을 받는다면 이 부분에 관심이 있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실과 공동으로 심포지엄과 공청회도 거치고 그래서 바로 최대한 빨리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과 이제 상법인데요. 네.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사상 첫 서울 변회장 재선 도전이신데 뭐 네. 앞서도 얘기했는데 왜 다시 박종우 회장이어야 하는지 한 말씀 드린다면 네네. 서울에는 마시다시피 전국 변호사의 75%가 속해 있는 전국 최대의 변호사 단체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만큼 그 직역수호 관련한 그 대국회 활동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네. 물론 당연히 지방에서 회원 복지가 최우선의 가치지만 네. 그래서 지난 2년간 그 우리 50대 대한변협 집행부 협회장님과 네. 임원님들과 같이 저도 직역수호 관련한 대국회 활동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네. 근데 지금 21대 국회가 네. 임기가 아직 2년이 더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2년간 제가 국회 활동을 하면서 쌓은 다져놓은 네트워크나 네. 그 대국회 활동의 그런 성과들이 좀 이렇게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은 네.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제도의 법제화와 이런 걸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2년 동안 하는 것이 좀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법률방송 시청자와 서울변의 유권자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는 조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여러분들의 일상을 하루빨리 회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사랑하는 가족분들과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저도 제 96대 서울지방 변호사회 회장에 당선되어서 우리 회원 여러분의 부담은 낮추고 복지는 높이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펼쳐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번 더를 외치며 나오신 우리 박종호 변호사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지 저희 법률 방송도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3파전으로 치러지고 있는 제96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 후보자 대담. 오늘은 두 번째로 기호 2번 김정욱 후보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뭐 간단한 자기소개하고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후보 기호 2번 김정욱 변호사입니다. 실천하는 후보이고 준비된 서울회장으로서 앞으로 강한 서울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실천하는 후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출마의 변 같은 것도 간단하게 한 말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은 제가 그동안 이제 서울지방변호사회 네. 대한변협 부협회장을 했었고, 네. 그 다음에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을 네. 지내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이제 회무를 이제 익혔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인 회무를 익힌 이후에는 그 한국법조인협회를 만들어서 네. 청년 변호사 대표로 한 4년 반 정도 활동을 해왔습니다. 네. 사실 청년 변호사님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어떻게 보면 법조계 내에서 요구사항들이 많은 분입니다. 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 법조계 현실 어려움을 몸으로 느끼고 또 아직 자리 잡지 못한 상태에서 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수없이 요구하시는 분들이었고 네. 저는 그동안 이제 그 요구들을 대변해서 청년 변호사님들 위해서 싸워왔는데 이제는 이제 서울지방변호사회라는 그 네. 거대 자원을 가지고 네. 전체 모든 변호사님들을 위해서 더 많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출마를 네.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사시가 아닌 변호사 시험 출신으로는 첫 서울변의 회장 도전이신 거죠? 예. 뭐 한국법조인협회도 만드셨다고 하는데 다른 후보들과 뭐 차별성이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번 선거의 네. 가장 주 화두가 직역수가 지금 화두인데요. 네. 사실 다른 회장 후보님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네. 그동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역수 활동을 상당히 오랜 기간 6년 네. 이상을 해왔습니다. 네. 근데 다른 후보님들 같은 경우는 직역수 활동을 기존에 관심 갖고 하시던 분들이 아니라 이제 출마를 하면서 네. 직역수를 내걸고 이제부터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다면 네. 저는 오히려 직역수 활동을 오랫동안 해왔고 많은 성과를 거둬왔는데 네. 더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출마를 한 후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네. 기존 법조계에서는 그 로스쿨과 사법시험 간의 어떤 대립 구도도 네. 있었고 좀 차별적인 의식도 한동안 많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변호사회가 그 출마 제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네. 서울지방변호사회 같은 경우는 10년간 출마를 못하게 막혀 있었고 그것이 이제 이번에 제한이 풀리면서 이제 출마를 하게 된 부분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지금 전국 변호사의 약 45% 정도 됩니다. 거의 네. 절반에 가까운 수치이기 때문에 네. 이제는 그 출신을 떠나서 연수원 출신이든 로스쿨 출신이든 네. 그 회장으로서 나올 수가 있다는 상징성이 있고 또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지방회 회장이 된다는 것은 네. 그 자체로 어떻게 보면 출신을 떠나서 이제는 그 통합과 화합을 상징하는 하나의 그 새로운 변호사회의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름 여러 의미를 부여해 주셨는데 핵심 공약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그동안 저희는 공약을 정말 오랫동안 검토를 했고 네. 크게는 12가지 공약을 잡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첫 네. 번째로는 지금 법률 플랫폼이 한창 이슈입니다. 네, 그래서 네. 그 법률 플랫폼에 대해서 엄정 대응을 하는 것이 이제 주요 이슈, 주요 네, 공약이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는 변호사 보수 부가가치세 폐지는 네. 계속해서 시도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경유증표에 대해서는 이제 회원들의 부담을 감경하기 위해서 대폭 할인을 저희가 적용을 할 생각입니다. 예,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그 변호사 배출 인원에 네. 대한 것이 법조계에서 주요 이슈입니다. 네. 그래서 이 배출 인원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네. 제가 볼 때는 법조계에서 아무리 주장을 해도 네. 이 배출 인원은 쉽게 조절될 수가 없습니다. 네.
오히려 더 근본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로스쿨의 실제 정원을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결혼보충제라는 것이 네. 있는데요. 그래서 이 결혼보충제를 폐지하기 위해서 저는 이미 연명도 교육부에 발송했고 공문도 보내고 계속 네. 운동을 하고 있는데 네. 이 결혼보충제 폐지 운동을 서울의 차원에서 함으로써 그 수급을 좀 제한할 수 있는 그 과정을 밟고자 합니다. 네. 추가적으로는 그 사내 공공기관 변호사에 대해서 네. 그 업무 지원 센터를 좀 신설하는 것이 기존의 사내 변호사나 공공기관에 일하시는 변호사님들의 경우에는 좀 협회 차원의 지원이 부족했다는 말이 많아서 그런 그 업무 지원 센터 신설을 계획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변호사 의뢰인의 비밀 유지권 네. 도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법조 플랫폼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떤 보관 같은 게 있으신가요? 뭐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네. 저는 이미 그 법조계에서 유일하게 네. 그 네이버 엑스퍼트나 로톡 같은 거대 플랫폼을 네. 직접 고발을 했고 현재 네. 고발인으로서 조사에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 거기서 더 나아가서 네. 이후에 그 플랫폼을 막는 활동도 중요하지만 네. 막는 것과 동시에 이 플랫폼이 법조계에 어떻게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논의도 계속 필요합니다. 사실 제가 2달 전쯤에 그 네. 이 플랫폼의 법조계 적응 방안에 대한 네. 그 심포지엄을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네. 네, 이것도 이제 그 활동의 일환입니다만 서울지방변호사의 차원에서 네. 플랫폼에 대해서 자본이 법조계를 장악하고 법조계가 그 자본에 종속되는 이 현상을 막기 위한 그 입법 활동부터 시작해서 고발과 또는 필요하다면 공정위 진정 등 그 강력한 대응도 할 뿐더러 나아가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 도입 방향인지도 네. 계속해서 심포지움과 입법 활동을 통해서 네. 이렇게 열어나갈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96대 서울변회 회장에 왜 김정욱 후보가 돼야 하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차별점은 무엇보다 네. 저는 이제 실천하는 후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직역소를 선거 때가 돼서 직역소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역소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회원들을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네. 회장에 지원한 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네. 무엇보다도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보면 된다고 네. 하지 않습니까? 네.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제가 그동안 지난 한 6년에서 8년간 수많은 직역소 활동을 뿐만 아니라 네. 회원분들이 요청하시는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뭐 표준화 작업이나 또는 네. 협회에서 월회비 인하도 사실 제 쪽에서 주도를 했었고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직접 실행해 왔고 어렵지만 결론을 도출해 왔던 후보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강하게 실제로 서울지방변호사에서 네. 여러 가지 결실을 얻을 수 있는 네.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마지막으로 법률방송 시청자와 서울변회 유권자분들께 혹시 아직 못하신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어떤 일을 성과를 거둔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끝까지 강한 의지를 갖고 했을 때에만 그 성과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을 잡고서는 일을 해왔고 최근에 예를 하나 들면은 변리사 연수 중단 사태가 한 번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소송을 직접 제가 제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그 담당자와 협의를 해서 그 연수를 재개시킨 이후에 실제로 그 연수장까지 찾아가서 방역 물품을 배포하면서 그 응원 행사도 하고 이후에는 그 연수 변호사님들을 대상으로 연수처를 물색해주는 이 과정까지도 모두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일을 하든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을 하고 강한 의지로서 추진하는 그런 후보가 될 것이고 앞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그 많은 분들과 함께 우리는 법조계가 그리고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정말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지방변호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으로는 그 회원 변호사님들을 섬기고 그리고 변호사회의 주인이 회원 변호사님이라는 것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게 할 것이며 밖으로는 강한 힘을 발휘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네, 뭐 말이 아닌 걸어온 길을 봐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지 법률방송도 지켜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3파전으로 치러지고 있는 제96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 오늘은 기호 3번 윤성철 변호사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96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후보
기호 3번 윤성철 변호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처음에 서울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삼선초등학교에서 교사를 4년 동안 하면서 성균관대학교의 법학과에 편입학을 하여 주경야독을 하다가 사법시험 제40회에 합격을 하고 사법연수원 30기로 수료한 이후에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그리고 서울지방변호사회 95대 감사를 거쳐서 현재 법무법인 로베스의 대표 변호사 그리고 사단법인 2,000명의 변호사단체인 사단법인 변호사 지식포럼의 상임 대표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객원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교사 출신으로 이력이 좀 특이하신데 뭐 출마의 변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제가 그 법조계에 들어오기 전에 네. 초등학교 교사로서 만 4년 동안 주경야독을 하면서 어렵게 사법시험을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 초등학교의 교사로서의 생활과 그리고 변호사 시험 준비생으로서 그래서 사법시험을 어렵게 합격을 하고 네. 만 20년 동안 보통 변호사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 최근에 2년 동안의 네. 감사 경험을 살려서 네. 그 업무 집행과 네. 그리고 그 예산의 내용을 잘 제가 보면서 네. 그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네. 그 회원님들이 소중한 회비를 잘 올바르게 선택적이고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회원이 신명 나는 그런 변호사회를 만들 수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이를 통해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는데 주요 공약들은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 제가 준비한 주요 공약은 네. 제10대 전문 변호사의 창설과 국회 네. 전담팀의 마련입니다. 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공약이고요. 네. 그 두 번째로 서울의 직영 변호사 중개 플랫폼인 위로 서울을 한번 론칭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변호사님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하급심 판결문 공유 시스템을 설치하겠고요. 네. 그리고 교육연수 제도를 개선해서 네. 온라인 연수원을 만들고 네. 그리고 청년 변호사님들을 위해서 네. 청년 변호사 주니어 연수원을 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청년 변호사님들의 그 자기 성장과 전문성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외부에 추천하는 그런 위원 추천에 있어서 네. 청년 변호사님들을 적극적으로 우선적으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 보수 표준 요율표 요거는 또 뭐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공인중개사만 해도 네. 국토부가 지정하는 그 공인중개사 보수 요율표라는 걸 기준으로 있는데요. 네. 가장 기본적으로 그 자문과 소송을 할 때 네. 기본적으로 받아야 할 변호사 표준 요율표를 저희가 제정을 해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오히려 그것이 결국엔 국민들한테 이익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 낮은 수임료와 낮은 자문료와 그 형편없이 깎이게 되는 그런 것을 받고 그 소송행위나 자문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결과가 네. 그 부실로 그 초래하게 되고 그 네. 부실에 대한 결국엔 책임은 그 변호사들이 사실상 지는 걸 떠나서 오히려 그 의뢰인들한테 즉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우리 변호사들에 대한 기본적으로 그 돈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 국민 전체의 법률 시장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소비자한테 신뢰를 주려면은 변의 차원에서 서울변의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주면은 뭐 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는 이 정도는 우리가 줘야 되는구나 뭐 그런 가이드라인 같은 거를 제시를 해주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내 변호사나 청년 변호사 그다음에 여성 변호사 관련한 것도 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사내 변호사님들이 휴업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랬을 때 지금 휴업을 하면 현재 경력 기간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제가 최장에 취임하면은 네. 그 사내 변호사 분들에 대한 어떤 회비 납부 의무를 회사가 부담을 하도록 왜냐하면 그거는 회사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사내 변호사님들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는 그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 보수 의무 규정으로 만들어서 네. 그 반드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청년 변호사, 여성 변호사 관련한 공약은 뭐가 있을까요? 네, 그 청년 변호사, 그 여성 변호사님들을 위한 공약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네. 아까 말씀드린 10대 전문 변호사 회에 네. 그 청년 변호사님들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게 해서 네. 전문성으로 성장시킨다는 건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 나머지 추가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 첫째는 지금 서울지방 변호사 내외에 네.
그 외부위원 추천이 있습니다. 네. 그 각종 유관기관이나 정부 부처나 그런 곳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 외부위원회에 위원을 추천해달라는 그런 공문 추천이 많은데요. 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그 서울지방변호사에 열심히 활동하는 청년 변호사님들에 네. 대해서 네. 그 외부 추천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되 그 추천의 기준도 만들고 그걸 통해서 그 전문성을 성장하도록 돕다는 게 저희 아닌데요. 기준을 마련해서 그분들에게 외부위원회 추천을 적극적으로 하자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일가정 양립이나 출산 육아하는 그런 여성 변호사님들에 대한 고충을 지금 요즘에 많이 토로를 하는데요. 네.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네. 그 파트타임으로 이렇게 그 근무를 하는 변호사님들, 엄마 변호사님들 이런 네. 단을 모집을 하고 또 정식으로 채용하면 부담스럽지만 네. 그 일이 갑자기 많아지거나 그랬을 때 어떤 온라인 오프라인 상담이나 아니면 소장 작성이나 서면 대행 이런 것들을 일정 변호사 보수를 주고 그분들을 이렇게 그 일 중심으로 해서 채용을 그렇게 하고 풀타임 채용이 아닌 파트타임으로 채용을 하고 그다음에 그 서로 매칭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네. 그러면 어떤 부분이 되냐면 그 여성 변호사님들한테 경력 단절도 막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그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중심으로 특히 일을 받게 되면 전문성도 선정할 수 있는 네. 경력 단절을 반제할 수 있는 그런 그 아이디어가 되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그 서울회장이 되면 꼭 하고 싶은 게 이 경력 단절을 위한 여성 변호사님들과 그 다음에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네. 그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모델링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그 최근 사설 변호사 소개 플랫폼이 핫한 이슈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어떤 입장이신가요? 예, 지금 네. 사설 중개 플랫폼에 대해서 굉장히 변호사 회원분들이 많으시고요. 네. 굉장히 걱정도 많으시고 그 한편으로는 또 붕괴도 하고 계신데요. 최근에 그 지하철을 타면 요즘에도 그 특정 그 로톡 네. 같은 그런 회사들이 네. 형량 예측이라는 막 네. 그런 네. 얘기를 하면서 네. 그 광고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거에 대해서 그냥 변호사법 위반이다 해서 고소고발하고 진정하고 이렇게 나가는 그 행동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소극적인 대응만이 아니라 네. 그 서울에서 공식적으로 네. 그 서울에가 인증하고 운영하는 그 중개 플랫폼을 설치를 해서 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회원들이 열심히 하고 분야를 개척하는 사람들을 마케팅을 하고 알려줘서 국민들에게 공적인 어떤 이런 그 기대가 되고 충분히 신뢰가 되는 그런 중개품을 만들어서 네. 회원들이 열심히 하는 회원들이 정당하게 자기 분야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그 사건 수임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새로 론칭을 하고자 합니다. 네. 이번이 두 번째 서울변회장 도전으로 알고 있는데 왜 윤성철 회장이어야 하는지 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 교사를 하면서 네. 보통 변호사로서 20년 동안 그 제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네. 그런데 뿐만 아니라 그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의 경험과 네. 서울지방변호사의 감사 이런 경험을 통해서 네. 아까 말한 서단법인 지식포럼의 그 변호사님들에 대해서 제가 보여줬던 추진력과 진정성을 통해서 네. 반드시 그 우리 회를 연대의식과 동료의식을 통해서 이 추진력을 가지고 묶는 후보는 저 윤성철 변호사라고 그 생각하고요. 네. 저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쭉 잘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혹시 빼놓으신 말이나 뭐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서울변의 유권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원의 직역을 지키고 회원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회원의 직역을 넓히고 쓰리고 윤성철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강철 같은 추진력 실천하는 윤성철 기호 3번 윤성철 저 회원님들과 반드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쓰리고를 표방하고 나오신 윤성철 변호사님 소정의 성과 거두시는지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제51대 변협회장 선거가 산으로 가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갈피를 못 잡고 산으로 한참 올라간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지난 5일부터 닷새간 치러진 제10회 변호사 시험입니다. 코로나 고위험군 응시 여부 논란에서부터 문제 베끼기 의혹에 법전 밑줄 긋기 논란까지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대검찰청 앞 서울대 로스쿨 졸업 예정자 등 제10회 변호사 시험 응시생 6명이 이번 변시 관련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했습니다. 피고발인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외 1인, 혐의는 직무유기입니다. 이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건 이른바 법전 밑줄 긋기입니다. 변시 논수령 시험엔 법전이 제공되는데 응시 준수 사항엔 법전의 낙서나 줄긋기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엄청 많은 법조문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주관식 시험에 빈출되는 조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빈출되는 조문들에 미리 표시를 해놓는다면은 빠르게 찾아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커닝 페이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이번 제10회 변시엔 시험장마다 밑줄 긋기 등 법전 관리에 혼란과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떤 시험장에선 예전처럼 시험 시작 전 법전 열람과 밑줄 긋기가 모두 금지된 반면 다른 어떤 시험장들에선 시험 시작 전 법전 열람과 형광펜 밑줄 긋기가 허용된 겁니다. 논란이 불거지며 항의가 쇄도하자 변시를 주관하는 법무부는 슬그머니 애초 모든 시험장에서 밑줄 긋기를 허용한 것처럼 사실을 은폐, 호도까지 하려 했다는 것이 고발인들의 주장입니다. 1월 5일 일부 시험 감독관들이 밑줄을 그어도 된다고 잘못 알린 자신들의 실수를 덮기 위해 처음부터 법전에 밑줄이 가능했던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1월 6일에는 법전에 밑줄 가능하다. 그렇지만 학생들에게 알리지는 말아라라고 지침을 내렸고 학생들이 모두 알게 되고 항의하자 1월 8일부터는 쉬는 시간에도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으라며 적극적으로 말도 안 되는 안내 방송을 이번 제10회 변시를 둘러싼 논란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화여대 시험장에선 시험 감독관들이 시험 종료 시간을 착각해 종료 2분 전 미리 답안지를 걷어가는 황당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시험 감독관들이 알람 소리를 시험 종료 부저로 착각하고 시험 종료 약 2분 전에 미리 OMR 답안지를 걷어버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감독관들은 수험생들의 시간 부족을 만회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대부분의 학생들은 항의하다가 포기를. 앞서 지난 8일엔 변시 행정법 기록형 시험에서 연세대 로스쿨 문제를 그대로 베껴 출제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 문제 유출 의혹을 처음 제기한 강성민 변호사는 어제 연세대 해당 교수와 변시 출제위원 및 관리위원 등 법무부 관계자들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게 정말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좀 이게 뭐 객관식 문제처럼 객관식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좀 굉장히 긴 논술형 시험이기 때문에 좀 선례가 없었던 사건이고 네. 그래서 어떻게 처리할지 좀 예상이 안 되는데 강 변호사가 제출한 고발장엔 200여 명의 변시 응시생들이 정확한 사건 실체 규명과 피해 구제를 호소하는 탄원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응시생들뿐만 아니라 법학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여러 논란에 휩싸인 이번 변시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 훼손 우려가 나옵니다. 결국은 이제 문제은행에 제출한 그 문제는 수업 자료로 활용하거나 어디에도 사용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시험관리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서 국민들의 그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결론이 났을 때 그것이 이제 그 공신력의 문제로 이어지겠죠. 때문에 법조계에선 형평성 논란을 회수하기 위해 해당 문제에 응시생들에게 같은 점수를 부여하거나 최악의 경우 재시험을 볼 수도 있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일각에선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실제 재시험이 가능할지, 같은 점수를 부여할 경우 문제를 푼 연세대 로스쿨 외 다른 로스쿨생들에겐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등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베끼기 의혹에서 법전 미리 보기, 밑줄 긋기 논란, 시험 종료 전 답안지 수거까지 이번 제10회 변시가 총체적 난국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제10회 변호사 시험은 말 그대로 정말 총체적 난국입니다. 어떻게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법무부는 이 모든 사태를 수습하고 피해보는 학생들이 없도록 최대한의 구제책을 마련해야 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싸고 법조계 안팎에서 지난한 갈등을 빚는 가운데 추미애 장관 사임과 후임 박범계 장관 교체기가 있는 법무부가 변실을 둘러싼 혼란과 혼돈을 수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서울 남부지법에선 어제 오전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정인이 사건 양부모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이 열렸는데요. 같은 법원에서 이날 오후엔 오토바이 운전자들에게 나름 의미 있는 재판이 열렸습니다. 오토바이 지정차로제 위반 재판인데요. 이번이 세 번째 재판입니다. 어제 재판엔 지정차로제 위반 단속 경찰이 증인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장한지 기자가 재판에 다녀왔습니다. 오토바이 지정차로제 위반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된 단속 카메라 사진입니다. 4차로인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노들길에서 오토바이가 가장 안쪽인 1차로로 달리고 있는 사진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오토바이는 대형 버스나 특수 차량 등과 함께 바깥 차로로 달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쪽 차로는 앞차를 추월하려는 경우 일시적으로 진입할 수 있고 추월한 뒤에는 다시 바깥 차로로 빠져야 합니다. 이날 재판 쟁점은 단속에 걸린 오토바이가 추월을 위해 잠깐 1차로에 진입했느냐 아니면 추월과 상관없이 계속 1차로로 달렸느냐 하는 겁니다. 일단 단속 카메라에 찍힌 사진을 보면 1차로로 달리는 오토바이 옆 2차로에 트럭 2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3, 4차로는 양화대교와 경인고속도로로 빠지는 차로고 직진을 하려면 1, 2차로를 이용해야 하는데 2차로의 트럭들을 추월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1차로로 들어섰다는 것이 피고인 김승환 씨 측의 주장입니다. 오늘 이제 증인 신문을 통해서 이제 피고인이 1차로로 계속 주행했다라는 증거가 없다라는 부분을 좀 입증하려고 주력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단속경찰 남호 씨가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검찰은 단속경찰이 처음 본 시점부터 마지막까지 피고인이 계속 1차로를 이용했고 추월을 위해 잠시 1차로를 이용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공사 등으로 인한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약 300m를 계속 1차로로 달린 만큼 오토바이 지정차로제 위반이란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 피고 측 이호영 변호사는 단속경찰에게 먼저 오토바이가 단속 지점 300m 이전부터 1차로로 달렸다는 근거가 있냐고 물었고 경찰은 육안으로 본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이 변호사가 다시 피고인이 촬영된 영상 이후에도 1차로로 계속 진행하는 것을 확인했냐고 물었고 경찰은 이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와 관련 이 변호사는 해당 오토바이는 트럭들을 추월한 뒤 다시 2차로에 복귀했음을 강조했습니다. 단속경찰이나 검찰 공소사실처럼 계속 1차로로 주행하려 한 게 아니고 트럭 추월을 위해 일시적으로 1차로에 들어선 것뿐이란 취지입니다. 그런 부분을 단속경찰관한테 피고인이 1차로로 주행하다가 2차로로 다시 들어간 거 확인했냐. 일시적으로 1차로로 주행했고 2차로로 다시 복귀했다. 이 부분을 단속경찰 나 씨는 하지만 검찰 추가 신문에 추월 상황이었다면 굳이 캠코더로 단속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1차로로 계속 왔기 때문에 단속한 것이라고 지정차로제 위반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세 번째 재판을 겪은 오토바이 운전자 김 씨는 답답한 모습입니다. 오토바이를 대형 특수 차량과 함께 묶어서 바깥 차로로만 달리게 한 규정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 300m를 1차로로 달렸는지를 따지는 것이 속상하다는 겁니다. 지정차로제가 현실에 합당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현재의 도로 상황을 법이 제대로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 안전을 위해서 설립된 법이 되려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도처에 편재하고 있다. 범칙금 2만 원 부과에 불복해 시작된 오토바이 지정차로제 위반 재판. 다음 네 번째 공판은 오는 3월 15일 오전 11시 서울 남부지법에서 속개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모든 사고는 다 일어나지 않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그중에서도 당사자와 가족들을 정말 힘들고 피폐하게 하는 대표적인 게 바로 의료사고 아닌가 합니다. 이 의료사고와 관련해 법조계에는 의료 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지난 4년간 의변 대표로 의변을 이끌어온 이인재 변호사가 이달 말 임기가 끝난다고 합니다. 의료 소송에 천착해온 이인재 변호사를 만나 관련 얘기들을 들어봤습니다. 로투데이 인터뷰 장한지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서리풀홀에서 만난 의료 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 이인재 변호사. 의료 소송 관련 산전수전을 다 겪어봤지만 의료 소송은 정말 억울한 일이 많다는 말로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억울한 사건들이 정말 많죠. 이제 특히 뭐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분만 과정에서 뭐 아기는 내성마비, 산모는 식물인간 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아기가 내성마비 되고 산모가 식물인간 되면 그 남편 같은 경우는 어떤 심정이겠어요, 그죠? 그게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기가 또 아주 힘든 게 의료 소송입니다. 소송 결과는 억울함의 정도나 양이 아닌 제시되는 증거에 달렸고 그 증거라는 것들은 사실상 전부 의사나 병원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울어진 운동장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술방에서 사고가 났어요. 보호자 입장에서는 환자는 사망했는데 기록도 안 돼 있고 의사가 설명도 안 해주고 그럼 도대체 이 수술상에 뭐가 잘못됐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의료 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은 의료사고와 소송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난 2008년 발족한 국내 전문 변호사 1호 단체입니다. 이인재 변호사는 이 의변 발족에 산파 역할을 한 의변의 산 증인입니다. 우리도 이런 거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 모임을 하게 됐던 거고 처음에는 뭐 20명, 30명, 40명 이렇게 2005년부터 2006년, 2007년 이렇게 준비 모임을 한두 차례씩 가지다가 이제 2008년도에 제가 서상수 변호사님 이제 찾아뵈서 우리 그 대표를 좀 맡아달라고 하고 아직은 제가 짬밥에 좀 대표를 하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됐던 거죠. 현재는 250여 명의 변호사가 의변에서 활동 중인데 이 변호사는 지난 2017년부터 5대 6대 대표를 연이어 맡아 4년째 의변을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사실상 많이 도망치고 싶었죠. 이게 의료라는 게 이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그 내용도 어렵고 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인풋 대비 아웃풋이 안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 중대성에 비해 어떻게 보면 법률 시장에서 가장 전문적이고도 이른바 마이너한 분야가 의료소송 분야라는 것이 이인재 변호사의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하려고 했다가도 막상 돈이 안 되니까 철수하는 게 본질이기 때문에 의사 출신들이 많이 왔지만 아무도 그 사람들이 이 환자 베이스 의료소송을 거의 안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돈이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사법연수원 31기인 이인재 변호사는 연수원 동기 700명 가운데 성적이 상위 3% 안에 들었지만 연수원 수료 이후 판검사가 아닌 의료 전문 변호사의 길을 줄곧 걸어오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데에는 연수원에 있을 당시 아내의 유산 등 개인적인 경험과 1세대 의료 전문 변호사인 신현호 변호사와의 만남 등 여러 상황과 인연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연수원 2년차 때 전문기관 연수를 하는 곳이 있는데 그때 제가 선택한 곳이 대한의사협회였어요. 그래서 전문화의 길을 가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남들은 막 로펌 가고 할 때 저는 전문화된 사무실로 이제 지원을 하게 됐던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신 변호사님하고 인연이 돼가. 아련한 표정으로 개인사를 얘기하던 이인재 변호사가 의료사고 소송 얘기가 나오자 다시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앞서 언급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바로잡으려면 환자가 아닌 의사나 병원으로 의료사고 과실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 전환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기록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환자한테 거기까지 다 주장 입증하라고 하는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완전 무장 해제를 시킨 다음에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라는 건 마찬가지인 거죠. 필패죠. 무조건 지는 거죠. 네. 그게 현실이에요. 네. 이거를 이제 좀 바꿀 때가 되지 않나라는. 입증 책임 전환과 관련해 이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독일식 과실 추정 조항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요. 민법에 지배 가능한 위험이 현실화되면 의료 과실은 추정된다라는
명문 규정이 있어요, 민법에. 예.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실질적으로 다 실무에서는 어떻게 되겠죠? 다 과실 추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그 독일에 있는 민법 조항이 우리도 사실은 도입돼야 된다는. 의료사고가 나면 무조건 병원 측 과실로 추정하자는 게 아니라 피해자나 그 가족의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먼저 과실 추정 원칙을 도입하자는 것이 이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모든 사고를 다 과실 추정을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수술방이나 수술실, 중환자실, 시술실 등 밀실성이 전제된 곳에서 일어나는 의료사고에 대해서 진료 기록에 그 경과에 대해서 왜 그런 악결과가 왔는지에 대한 기록이 안 돼 있는 경우에 한해서 과실 추정을 하려는 거거든요. 의료인을 잠재적 범법자 취급하자는 것이 아니고 의사나 환자 사이 굳건한 신뢰 형성을 위해서도 과실 입증 책임 전환이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이인재 변호사의 말입니다. 대신에 이제 의료인 입장에서는 그 추정을 번복시킬 수 있도록 하면 돼요. 나는 이런 사고에서는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최선을 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다라는 걸 오히려 반증하게끔 해서 추정을 번복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수술실 CCTV 설치 논란에 대해선 의료인과 병원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말합니다. 의료사고는 차지하고 대리수술의 성추행 논란까지 오죽하면 CCTV를 설치하자는 말까지 나왔는지 의료인들이 돌아볼 부분이 분명 있다는 겁니다. 뭘 봐야 주장도 하고 입증도 할 수 있을 텐데 뭐 아무것도 없는데 기록도 없고 설명도 안 해주면 우리가 뭘 근거로 주장 입증하냐. 그래서 결국 나온 게 수술실 CCTV란 말이죠. 이게 사실 이제 이 수술실 CCTV 설치 요구에 대해서 의료계가 사실은 할 말이 없어요. 그동안에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인재 변호사는 그러면서 CCTV 설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거듭해서 과실 추정 조항과 입증 책임 전환을 강조합니다. 관련해서 이 변호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처럼 의료사고의 경우에도 민사적 합의를 강조하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을 제안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의료과실 추정된다는 조항을 넣고 그러면 이제 의료계에도 뭔가 당근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을 만들어서 합의가 되거나 뭐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돼 있는 경우에는 형사 책임 특례를 주는 거예요. 우리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하고 똑같이 가는 거죠. 이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의변은 지난해 11월 의료법 주석서라는 서적을 발간했습니다. 의료 전문 변호사 20년 외길 이 변호사의 개인의 경험과 의변 10년의 문제의식과 성과를 고스란히 집대성한 의료 문제 관련 법률 전문서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의변 10주년 기념 사업으로 의료법 주석서를 출간했는데 여전히 지금도 뭐 진료기록부 열람 복사 이런 거 하면 그런 걸 해주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당연히 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인데 그런 것처럼 의료법상에 있는 그 우리가 환자들이 뭐 설명을 들을 권리라든지 진료기록을 뭐 열람 복사할 권리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의료사고 소송과 함께 이 변호사가 새롭게 천착하고 있는 문제는 간병인 문제입니다. 간병이 필요한 환자에 국가가 도움을 주는 것, 그래서 가족이 함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막아주는 것, 그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이 변호사는 강조합니다. 우리가 교통사고든 뭐 산재사고든 의료사고든 사고를 당해서 내가 그동할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누군가가 이걸 도움을 줘야 된단 말이죠. 사고를 당한 사람도 당한 사람이지만 가족이 같이 여기에 묶임으로써 가족의 삶도 같이 파괴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좀 그 위험을 분산시켜보자. 우리 사회가 같이 떠안아보자. 그래서 이달 말 4년 동안 맡아왔던 의변 대표직을 내려놓는 이인재 변호사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것으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의변 대표를 이제 물려주고 사실은 이제 뭐 이쪽에 대해서 좀 하고 싶은 거는 시민과 함께하는 의료법 교실 이렇게 해서 좀 우리가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좀 의료법을 많이 같이 공부하고 좀 알리는 기능 이런 것들을 좀 권리 의무를 좀 쉽게 끄집어내서 이렇게 좀 국민한테 홍보해주는 이런 것도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제 제 기본적인 생각은 억울한 사람은 없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대한변협회장 선거 사상 가장 많은 모두 5명의 후보가 출마한 이번 제51대 대한변협회장 선거가 후보들 간 과잉 경쟁으로 산으로 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종린, 황용환, 박종훈 3명의 후보가 기호 2번 조현욱 후보를 일종의 불법 선거운동으로 변협 선관위에 집단 신고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고 조 후보도 맞고발로 대응하는 등 후보들 간의 극심한 알력과 갈등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대한변협에서 후보자들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왕성민 기자가 현장을 단독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50분쯤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협회장실이 위치한 18층에 어깨띠를 두른 제51대 변협회장 선거 후보 출마자와 캠프 관계자들이 모여드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럴 게 아니라 뭐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저를 고발하시고 누구나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끼리가 아니라 저는 생각이 조 달라요. 의원님 지금 몇 번이나 그랬어요. 무조건 고발하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얘기를 한번 해봐야죠. 뭘 몇 번이냐 그랬냐는 것일까? 분위기를 파악할 사이도 없이 조현욱 후보가 이번엔 황용환 후보도 그랬냐는 걸 아냐고 몰아붙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혹시 아셨어요? 황용환 후보도 전문명함 다 돌린 거 그건 아니에요? 몰랐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를 다 왜냐면 나는 남이 잘못한 걸 내가 얘기를 안 하니까 모르시고 계셨던 것 같아.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뭔가 명함 관련한 문제인 것 같은데 오가는 말이나 분위기로 미루어 상당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니 황원부님하고 관계 없잖아요. 아니 왜냐면 이렇게 본인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왜 그거는 누구를 제가 물고 잘못했다고 들어가요? 했어요. 아니 잘못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법률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책임 문제가 언급되며 급기야 대한변협회장 선거 사퇴 요구까지 나오더니 이를 두고 다시 가시돋친 설전을 주고받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책임을 지시려면 사퇴하시는 게 맞고요. 그러잖아요. 이유 불문하고 잘못했다고 그러시고 그럼 뭐 어떻게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지금 사퇴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니 책임지겠다면 사퇴하시는 게 맞는데. 논란의 발단이 된 조현욱 후보의 명함입니다. 접는 형태로 돼 있는데 조 후보자의 기호와 선거 캐치프레이즈, 주요 공약, 주요 양력 등이 빼곡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대한변협협회장 선거규칙 제11조는 후보자의 학력과 경력, 소신 등을 기재한 인쇄물을 배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현욱 후보자의 접이식 명함이 해당 대한변협 선거규칙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종린, 황용환, 박종훈 후보의 주장입니다. 이의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조현욱 후보 측에서 계속 문제의 접이식 명함을 배포하며 변협 선거규칙을 위반했다는 게 새 후보의 지적입니다. 이거 원칙 위반이다, 규칙 위반이다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안 하겠다고 그러셨죠. 그래놓고 근데 그 뒤에 결국은 28일 날 그 인천까지 오셔서 뿌리셨고 광주도 다 뿌리신 거 알아요.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조현욱 후보는 이에 대해 자초지종을 전달받지 못한 일부 선거 캠프 운동원들이 뿌린 것이지 의도적으로 규칙을 위반하려 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저는 실제로 그 이후에 안 썼는데 운동원들이 같이 다니다 보면 어쨌든 의견이 좀 다른 건 맞아요. 조 후보님. 일단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그만하시죠. 새 후보는 이외에도 조현욱 후보자가 현장에 없는데 선거 캠프에서 거리 선거 운동을 한 점, 후보자 본인 SNS가 아닌 다른 SNS를 이용해 선거 운동을 한 점, SNS 릴레이 지지글 작성 등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모두 대한변협 선거규칙을 위반한 반칙 선거운동이라는 것이 새 후보의 주장입니다. 그럼에도 선거를 엄정히 관리해야 할 대한변협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화살을 대한변협 현 집행부에도 돌립니다. 대한변협이 왜 이러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그게 구두 경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안 되거든요. 다른 집단도 아니고 법률가 집단이에요. 그리고 모르신 것도 아니고 조현욱 후보는 이에 대해 일부 세밀히 살피지 못한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다른 후보들도 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부분이 있고 무엇보다 이게 과연 이렇게까지 집단적으로 대응해야 할 일이냐고 반박합니다. 다만 저는 그동안 다른 후보들의 잘못에 대해서 굳이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라는 건 즐거운 축제이고 과연 우리 변호사들이 이렇게 서로 고소고발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정말 진흙탕처럼 이 험난한 그리고 지저분한 싸움을 해야 되는지 30여 분의 설전 끝에 이종린, 황용환, 박종훈 세 후보는 결국 공동명의로 조현욱 후보의 변협 선거규칙 위반에 대한 집단 신고서를 변협 선관위에 제출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어떻든 법률가는 원칙을 아무리 그것이 불편할지라도 지키고 그거에 근거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부분은 대한변협에서 엄정하게 확인하셔서. 집단 신고를 당한 조현욱 후보도 다른 후보들도 변협 선거 규칙을 위반한 게 많다며 변협 선관위 맞고발로 응수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도 사실 내고 싶지 않았지만 분명히 다른 후보들의 잘못을 다 묵인하고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내는 겁니다. 네. 사상 초유 변협회장 선거 후보자들의 집단 신고와 이에 대한 맞고발 접수 뒤에도 후보들은 가시돋친 설전으로 서로 끝까지 신경전을 벌이며 앙금을 남겼습니다. 이거 이기는 게 뭐가 대수라고 생각하죠? 이거 대수 뭐 할 건데요? 전 그건 참 묻고 싶어요. 이렇게까지 해서 이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 경력 양력 쓰는 게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하실 줄 전 몰랐다고 분명히 제가 너무 가볍게 말씀드렸죠. 한바탕 야단 법석이 끝날 무렵 황용안 후보가 도착한 가운데 후보들은 사퇴 봉합을 위해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네, 여선이 전에 뭐 접수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네, 저도 고발장 접수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래가지고 아니 지금 나는 그건 방송 줄 알고 난 접이 저 보내신 건 읽었는데 네. 뭐 접이 명함을 내가 난 접이 명함 한 적이 없어. 그 이야기 계속 하시는데.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에도 없는 깜깜이 선거 논란에 후보들 간 선거 규칙 위반 집단 신고, 고발까지. 25일 치러지는 변협회장 선거가 과열을 넘어 혼돈 속으로 빠져드는 모양새입니다.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